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8시, 태양은 이미 머리 위에서 불덩이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뜨겁게 피어오르며 공기마저 숨막히게 달궈졌어요. 온도계는 이미 섭씨 35도를 훌쩍 넘어서고 있었죠.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지평선 너머로 펼쳐진 산길이 마치 지옥문처럼 보였습니다. 매미 소리마저 멎어버린 정적 속에서 27사단 예하 제3연대 예하 대대의 강행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전체, 차렷, 우향우, 전진. 최도혁 대령의 우렁찬 고함이 대열을 가로질렀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이미 30년 가까이 군복을 입어온 말년 간부였습니다. 육사 35기 출신이지만 진급에서 계속 밀려나며 쌓인 한과 분노가 부하들을 향한 폭력으로 분출되곤 했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날카로운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두꺼운 목소리 뒤에는 권위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현실에 대한 불만이 뒤섞여 있었어요. 동기들은 이미 준장이나 소장으로 진급했는데 자신만 대령에 머물러 있다는 열등감과 좌절감이 그를 더욱 포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여군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극심했죠. 150여 명의 훈련병들과 간부들이 진흙빛 땀에 젖은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완전 군장 무게만 23kg이 넘었습니다. 탄약, 급식, 개인 장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30kg에 육박했죠. 헬멧 속으로 흘러내리는 땀이 눈을 따갑게 했고 목 뒤로는 끈끈한 염분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발목까지 올라오는 전투화는 이미 물에 젖은 듯 무거웠고 군복은 등과 가슴에 달라붙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대열 곳곳에서 거친 숨소리와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수통의 물은 이미 뜨거워져서 목을 축이는데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급차는 보이지 않았고 그늘막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 대열 한복판에서 윤설인 하사가 신병들의 상태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28배 그녀는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한 뒤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 3년간 근무했던 경력자였습니다. 안정된 직장과 연봉 5천만 원을 포기하고 군에 지원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과 아버지가 육군 대위로 전사하신 것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죠. 부드럽고 차분한 성격이지만 생명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의료진 촉은 위험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몇 년간 응급실에서 일했던 경험이 순간순간 생명의 위기를 정확히 감지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열사병과 탈수 증상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었죠. 행군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나자 신병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태준 일병이 심각했어요. 부산 출신의 19살 청년인 그는 입대 전까지 키가 165cm에 몸무게 55kg의 마른 체격 때문에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체육 시간만 되면 숨이 차서 뒤처지곤 했죠. 앳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발걸음이 심하게 비틀거렸어요. 숨소리도 점점 거칠어져 가쁜 헐떡임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마와 목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하얗게 일어나 있었어요. 눈동자도 초점을 잃어가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리 휘청거리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었죠. 일병, 잠깐만 서세요. 윤설인이 재빨리 다가가 김태준의 이마에 손을 댔어요.
뜨겁게 달궈진 체온이 손끝으로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맥박을 재어보니 분당 130회를 훌쩍 넘나들고 있었죠. 정상 맥박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어요. 동공도 평소보다 확장되어 있었고 빛에 대한 반응도 느렸습니다. 체온이 39도를 넘었습니다. 맥박도 위험 수준이고 탈수 증상까지 심각하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당장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열사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허리에 찬 무전기를 꺼내 후송 신호를 보내려 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한 분 한 초가 생명을 좌우하거든요.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되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방치하면 뇌 손상이나 다발성 장기부전, 심지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체온이 40도를 넘으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 시작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람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습니다. 최도혁 대령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함부로 나서는 거야? 최도혁 대령의 목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혈관이 불끈 솟아오른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죠. 그딴 식으로 약한 소리 하면서 군인이라고 할 수 있어? 남자도 아닌 게 무슨 권한으로 후송 타령이야? 여기는 전쟁터야. 버티게 해. 낙오 하나로 대열 전체가 무너지고 사기가 떨어지는 건 절대 용납 못해. 윤설이는 당황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병으로서의 소신과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또한 의료진으로서의 양심이 그녀를 움직였어요. 대령님, 이 병사는 지금 열사병 직전입니다. 체온 조절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있고 의식도 몽롱해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수액 공급과 체온 하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건 의학적 응급 상황이에요. 최도혁의 눈이 험악하게 번뜩였어요.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여자 부하에게, 그것도 하사 따위에게 반박당한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감히 대령인 나한테 대들어? 내가 뭔데? 여자 주제에. 그는 헬멧을 벗어 윤설인의 머리를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쨍하는 금소금과 함께 그녀의 시야가 하얗게 번쩍였어요.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이명이 울려 퍼졌고 뒷목이 욱신거렸죠. 감히 상관에게 대드는 게 이게 군기냐? 여군 주제의 건방져. 그는 군기를 바로 세운다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어요. 윤설인의 어깨와 등, 옆구리에 주먹과 발길질이 무자비하게 쏟아졌습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고 등은 화끈거렸어요. 입안에서는 철비린 맛이 났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였어요.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죠. 계급의 벽은 너무나 높고 두터웠거든요. 박찬호 중령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윤설이는 눈앞이 아득해져도 김태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 자신도 결국 무릎이 휘청거리며 대열 뒤로 밀려났어요. 입술에서는 철비린내가 났고 갈비뼈 쪽이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어요. 김태준을 부축한 채 간신히 버티고 있었죠. 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여군 하나 때문에 부대가 무너지는 꼴 절대 두고 볼 수 없다. 대령의 고함이 다시 허공을 찢었어요. 내가 끝까지 책임져. 그 녀석 데리고 완주해. 못하면 너도 같이 떨어뜨릴 줄 알아. 굴욕과 고통 속에서도
윤설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김태준의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뭔가 해야 했거든요.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의무감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의료진으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신념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행군이 시작된 지 2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정된 첫 번째 정차 지점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물자 보급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그늘막 하나 없는 뙤약볕 아래에서 병사들은 그대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김태준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위험해졌어요.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식은땀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의식도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죠. 윤설이는 자신의 수통을 김태준에게 건네며 간절히 말했어요. 조금씩 천천히 마셔요. 너무 급하게 마시면 안 돼요. 하지만 김태준은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고 물이 입가로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반응이 현저히 둔해져 있었어요. 윤설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으로서의 양심이 그녀를 다시 움직였죠. 그녀는 다시 한번 기록지를 꺼내 응급후송 요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명, 증상, 위험도 등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열사병 의심, 체온 40도 근적, 의식 저하, 즉시 후송 필요라고 적으며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찬호 중령이 다가왔어요. 뭐 하는 거야? 박찬호 중령은 40대 초반으로 최도혁 대령의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대령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급급한 인물이었죠. 그는 윤설인의 손에서 기록지를 낚아채더니 찢어버렸어요. 기록은 필요 없어. 여군, 내가 설레발 치는 게 문제야. 대령님, 지시가 절대적이야.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윤설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중령님, 이건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규정상 응급환자는 즉시 후송해야 해요. 박찬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규정? 여기서 규정 타령해? 훈련 중에는 대령님 말씀이 곧 규정이야. 내가 뭔데 감히 상관 명령에 불복종해? 바로 그때 최도혁 대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험악해져 있었어요. 아직도 안 포기했어? 정말 끝까지 날 약 올리려고? 그는 윤설인의 군장을 억지로 매게 하며 거칠게 밀쳤습니다. 너 혼자 낙오라면 그냥 놔둘 텐데 신병까지 감싸면서 대열을 흐트러뜨려. 이건 명백한 불복종이야. 윤설인의 어깨에는 이미 자신의 군장과 김태준의 군장까지 메워져 있었습니다. 거의 50kg에 달하는 무게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짓눌려 내려앉았고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대령님, 제발. 윤설인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병사는 정말 위험해요. 체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의식도 반원수 상태예요. 조금만 더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최도혁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다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잔혹했어요. 복부를 향한 주먹이 날아들었고 윤설이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닥쳐. 여자 주제에 남자보다 약한 놈 감싸고 앉아서. 이게 군대야? 다른 간부들도 대령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종환 원사가 나서며 말했어요. 하사, 명령에 복종하는 게 군인의 기본이야.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대 전체를 흔들면 안 되지. 윤설인의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무거운 군장의 무게와 계속된 폭행으로 체력이 바닥났어요. 숨이 끊어질 듯 차올랐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로 윤설인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의 체중까지 떠받치며 걸어야 하는 윤설인의 부담은 극한에 달했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간부들의 눈치를 보며 망설였어요. 여군이 약한 놈 하나 못 챙겨? 그럼 둘 다 낙오시켜버려. 최도혁의 고함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끝까지 따라올 자신 없으면 지금 당장 포기해. 윤설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김태준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다다른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녀의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뜨겁게 달군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순간 김태준도 함께 쓰러졌어요. 안 돼. 윤설인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저 멀리 달아나고 있었어요. 뜨겁게 달군 땅바닥에 얼굴이 처박히고 병사들의 비명 섞인 외침 속에서 그녀는 끝내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사님, 의무병 쓰러졌다. 누가 좀 도와줘. 병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최도혁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그냥 놔둬. 약한 놈들은 저절로 도태되는 거야. 그때서야 다른 간부 중 한 명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대령님,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즉시 응급후송을 요청해야겠어요. 결국 헬기 호출이 이루어졌고 구급 헬기가 긴급히 이륙했습니다. 윤설인과 김태준은 의식을 잃은 채 국군수도병원으로 실려갔어요. 헬기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그녀의 생명은 심전도 알람음 위에서 위태롭게 오르내렸습니다. 의료진들은 필사적으로 생명을 붙들고 있었어요. 부대에 남은 병사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려다 자신이 쓰러진 윤설인의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하지만 최도혁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국군수도병원 응급실 오후 2시 30분 헬기가 병원 옥상 헬리패드에 착륙하자마자 응급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들것에 실린 윤설인과 김태준이 응급실로 급히 이송됐어요. 윤설인의 상태가 특히 심각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체온이 41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맥박은 분당 160회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환자 둘 다 중증 열사병, 즉시 체온 하강 조치. 응급의학과 과장인 김재현 중령이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땀에 젖은 군복을 의료용 가위로 신속하게 잘라냈어요. 윤설인의 몸 곳곳에는 폭행당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어깨와 등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갈비뼈 부근은 부어올라 있었어요. 혈압 떨어집니다. 수축기 70, 이완기 40. 간호사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맥박 미약하고 부정맥 보입니다. 수액 즉시 투여. 링거라인 2개 확보해. 김재현 중령이 연달아 지시를 내렸어요. 체온 하강을 위해 냉각 담요 준비하고 얼음팩으로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 냉각 시작. 의료진들의 손놀림이 분주했습니다. 윤설인의 팔에 굵은 정맥주사 바늘이 2개나 꽂혔고 차가운 생리식염수가 빠른 속도로 투여되기 시작했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불규칙한 심박동이 계속 울려댔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윤가현 대위가 뛰어들어왔어요. 29의 그녀는 윤설인의 사촌 언니로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헬기 출동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죠. 설인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대위, 지금은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김재현 중령이 차분히 말했어요. 하지만 윤가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윤서린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체온이 41.5도입니다. 뇌손상 위험 수준이에요. 간호사가 외쳤어요. 체온이 40도를 넘으면 뇌세포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42도가 넘으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죠. 얼음물 침수 준비. 지금 당장 체온을 떨어뜨려야 해. 김재현 중령의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의료진들이 특수 욕조에 얼음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을 급속히 낮추는 극단적인 조치였어요. 윤가연이 떨리는 손으로 윤서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린아, 버텨. 넌 쓰러질 애가 아니야. 간호사 할 때도 밤새 환자 돌보던 내가 이런 곳에서 포기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점점 불규칙해졌습니다. 윤서린의 맥박이 위험할 정도로 빨라지더니 갑자기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심박수 급격히 감소, 분당 40회로 떨어집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였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김재현 중령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순간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평평한 선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심정지. 즉시 심폐소생술 시작. 의료진들이 윤서린의 가슴 위에 손을 포개고 강력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리듬에 맞춰 심장 마사지가 이어졌어요. 윤가연은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돼, 서린아. 제발. 1분, 2분, 3분. 시간이 흘러갔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의료진들의 이마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에피네프린 투여. 심장 마사지 계속. 절박한 목소리들이 응급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위님, 가족들에게 연락하셔야.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윤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서린이는 포기하지 않아. 그때였습니다. 5분째 지속되던 심폐소생술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작은 점이 나타나더니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맥박 돌아옵니다. 간호사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혈압 상승, 수축기 90, 자발적 호흡 시작됐습니다. 연달아 희소식이 터져 나왔어요. 윤서린의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김재현 중령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체온도 서서히 내려가고 있어요. 윤가연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전화를 걸어야 할 곳은 일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윤서린의 아버지 윤재현은 이미 전사했지만 그의 형제들은 모두 군의 고위직에 있었거든요. 첫 번째 전화는 윤상민 중장에게 걸었습니다. 육군항 공작전 사령관인 그는 윤서린의 큰아버지였어요. 큰아버지, 서린이가. 윤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윤석호 중장에게 했습니다. 특전사령관인 그 역시 윤서린의 친척이었어요. 세 번째는 윤지훈 준장, 네 번째는 윤민수 준장. 전화를 받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가연은 가장 중요한 전화를 걸었어요. 윤재현 대장에게였습니다. 합참의장인 그는 윤서린의 할아버지뻘 되는 집안 어른이었죠. 할아버지, 서린이가 훈련 중에.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재현 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가 했느냐? 단 4글자였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가연이 최도혁 대령의 이름을 말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무서운 정적이 흘렀어요. 알겠다. 윤재현 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습니다.
그 순간 별 13개의 집안의 소식이 완전히 전해진 것이었어요. 윤서린을 해친 자들에 대한 응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서울 외곽 용산 국방부 청사 윤재현 대장의 집무실에는 살벌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합참의장인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27사단의 훈련 계획서와 최도혁 대령의 인사 기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죠. 참모장, 윤재현 대장의 목소리가 집무실을 가로질렀어요. 문이 열리며 김영태 소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즉시 항공작전 사령부에 연락해 헬기 편대 출동 준비하라고 전해. 김영태 소장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대장님,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 핏줄이 죽을 뻔했다. 윤재현 대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어요. 27사단으로 가야겠어.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 집단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군의 품격이다. 오늘 그 품격을 짓밟은 자들을 반드시 응징한다. 같은 시각 성남의 육군항 공작전 사령부 윤상민 중장은 이미 상황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헬기 편대장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편대 3개, 총 12대 준비됐습니다. 편대장이 보고했습니다. 목적지는 27사단. 최대한 위압적으로 접근한다. 윤상민 중장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오늘은 그들에게 진짜 군의 위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날이다. 수리온 헬기들이 일제히 로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회전음이 활주로를 가득 채웠어요. 윤상민 중장이 선두 헬기에 탑승하자 편대 전체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헬기 편대는 마치 거대한 철새 떼처럼 위압적이었어요. 한편 대전의 특전사령부에서는 윤석호 중장이 특전부대원들과 함께 헬기에 올랐습니다. 현장 지휘권은 내가 맡는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오늘 이후로는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지훈 준장이 있는 육군대학에서, 윤민수 준장이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그리고 각지에 흩어진 윤씨 집안의 장성들이 모두 헬기에 몸을 맡겼어요. 총 13명의 장성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전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5시 27사단 상공에 첫 번째 헬기 편대가 나타났습니다. 부대 내에서 훈련 중이던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거 뭐지? 헬기가 왜 이렇게 많이?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편대가 연달아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온통 헬기로 뒤덮였어요. 거대한 회전음이 대지를 진동시켰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댔습니다. 부대 내의 모든 활동이 멈췄어요. 이상하다. 훈련 계획에 없던 헬기들인데. 당직사관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무전기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합참의장님 일행이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최도혁 대령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합참의장이 왜 갑자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죠. 헬기들이 부대 운동장에 차례로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윤재현 대장이 탄 헬기가 내려앉았어요. 거대한 로터 소음과 함께 흙먼지가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엎드려 몸을 보호해야 했어요. 이어서 윤상민 중장, 윤석호 중장의 헬기가 연달아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윤지훈 준장, 윤민수 준장을 비롯한 나머지 장성들의 헬기까지. 운동장은 순식간에 헬기들로 가득 찼어요. 지상은 바람과 흙먼지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렸고 깃발들이 찢어질 듯 펄럭였어요.
병사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저, 별 13개 전부 모이신 거 아닙니까?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다. 윤씨 집안 장성들이 다 온 거야. 다른 병사가 답했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났어. 최도혁 대령은 지휘소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박찬호 중령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령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죠.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 우리와 관련된 일이야. 최도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이미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윤설인. 그 역은 하사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헬기에서 내린 장성들이 일렬로 정렬했습니다. 별 4개가 하나, 별 3개가 둘, 별 2개가 9개, 별 하나가 하나. 27사단 역사상 가장 많은 별이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어요. 윤재원 대장이 앞장서서 지휘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장성들의 행진은 마치 심판의 행렬 같았어요. 부대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전 부대원 집합. 윤석호 중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대열을 마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최도혁 대령은 어쩔 수 없이 지휘소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곧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박찬호 중령과 이종환 원사도 뒤따라 나왔지만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윤재원 대장이 최도혁을 바라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어요.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최도혁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오후 5시 30분, 27사단 지휘소 앞 광장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별 13개의 장성들이 반원형으로 서 있었고 그 중앙에는 윤재현 대장이 우뚝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북극의 빙하처럼 차가웠습니다. 주변에 모인 수백 명의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최도혁 대령은 지휘소에서 나오며 억지로 당당한 척 어깨를 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고 있었어요. 30년 군생활 동안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합참의장과 각 군단장들이 한꺼번에 자신을 보러 온다는 것은 곧 자신의 군생활이 끝났다는 뜻이었거든요. 최도혁 대령, 윤재원 대장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로질렀어요. 그 목소리에는 위엄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즉시 나와서 경례. 최도혁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합참의장님께 경례.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재현 대장은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내가 윤설인 하사를 폭행한 자냐? 윤재현 대장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어요. 최도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역시 그 여군 때문이었구나 싶었죠. 최도혁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합참의장님, 그건 단순한 훈련 중 지도사항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여군 하나가 부대 기강을 해치고 있어서 바로잡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여군이 약한 신병을 감싸면서 대열을 흐트러뜨리고 닥쳐라. 윤재현 대장의 한마디가 최도혁의 말을 잘랐어요. 그 한마디에는 엄청난 위압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 규정을 알고 있나? 최도혁이 대답하기도 전에 윤석호 중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군인 복무규율 제13조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후송 조치할 것. 군인 복무규율 제16조
부하에 대한 부당한 처우 금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어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너는 이미 군법 위반이다. 최도혁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윤상민 중장이 서류 뭉치를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서류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최도혁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훈련 규정 위반 13건, 응급조치 무시 6건, 부하 폭행 9건. 윤상민 중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이것만으로도 넌 이미 끝났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어. 윤지훈 중장이 직접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특전부대 출신답게 움직임이 민첩했어요. 최도혁의 군장끈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의무병을 죽일 뻔했다는 거야. 생명을 구하려던 사람을 내가 죽일 뻔했어. 제가 언제 죽이려고. 최도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윤지훈 중장의 손에 더욱 세게 끌려갔어요. 그의 발이 땅에서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열사병으로 의식불명에 빠뜨린 게 죽이려 한 게 아니야? 윤지훈 중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심정지까지 일으켰는데 그게 뭐야? 박찬호 중령도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중령님들, 제가 설명을. 하지만 윤민수 중장이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제지했어요. 너도 공범이지? 응급후송 요청서를 찢어버린 자가? 윤민수 중장의 질문에 박찬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료진의 응급조치를 방해한 죄는 어떻게 할 거야? 이종환 원사는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참회였습니다. 윤재현 대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군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놈들은 그 본분을 잊었어. 생명을 구하려는 자를 짓밟고 약한 자를 더욱 약하게 만들었지. 최도혁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여군이 기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보다 약한 주제에. 하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어요. 윤석호 중장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약하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 때려도 포기하지 않고 환자를 지킨 사람이 약해? 그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진짜 약한 건 권력으로 부하를 짓밟는 너 같은 놈이야.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평소 절대권력처럼 군림하던 대령이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병사들은 속으로 쾌감을 느꼈고 어떤 병사들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제 내가 설 자리는 없다. 윤지훈 중장이 최도혁을 바닥에 밀쳐냈어요. 최도혁은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습니다. 30년 군생활의 위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윤재현 대장이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최도혁, 너는 오늘부로 모든 지휘권을 박탈당한다. 박찬호, 너는 즉시 보직에서 해임된다. 이종환, 너는 공식 사과와 함께 징계 조치를 받을 것이다. 헌병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최도혁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최도혁 대령, 군인 복무규율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의 손목을 조였어요. 부대 전체는 충격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병사들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두려움이 무너지고 새로운 기강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권력의 횡포가 더 큰 권력에 의해 응징받는 순간이었죠. 최도혁은 수갑에 채인 채 헬기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설인이라는 한 명의 의무병을 지키지 못한 대가가 이렇게 혹독했던 것이죠. 오후 6시
27사단 광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수갑에 채인 최도혁 대령이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수백 명의 병사들이 충격에 빠진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 절대권력처럼 군림하던 대령의 몰락은 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윤재현 대장의 응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전 부대원 집합, 윤재현 대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이 더욱 바짝 정렬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윤재현 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군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을 지키고 동료를 지키고 부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하지만 오늘 이 부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광장 전체에 또렷하게 전해졌어요. 생명을 구하려던 의무병을 폭행하고 죽어가는 환자의 후송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군인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진실한 이야기였거든요. 윤재현 대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식의 군기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선언에 맞춰 윤석호 중장이 박찬호 중령에게 다가갔어요. 손에는 보직 해임 통보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찬호 중령, 당신은 응급환자의 후송을 고의로 방해했습니다. 윤석호 중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의료진의 정당한 조치를 무시하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죄는 무겁습니다. 박찬호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윤석호 중장이 보직 해임 통보서를 그의 가슴에 던져주었습니다. 즉시 보직에서 해임되며 군검찰에 송치됩니다. 윤석호 중장의 선언에 박찬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어요. 30년 가까운 군 생활이 한순간에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윤지훈 준장이 이종환 원사에게 다가갔어요. 이종환은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원사님, 당신은 부대의 최선임 부사관으로서 이런 일을 막아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지훈 준장이 공식 사과문을 내밀었어요. 부대 전체 앞에서 사과하고 서명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이종환은 떨리는 손으로 사과문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확성기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부대원 여러분, 제가 최선임 부사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윤설인 하사와 김태준 일병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전체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소 절대적이라고 여겨졌던 간부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병사들은 속으로 환호했고 어떤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윤상민 중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정군에 지시사항을 내리겠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의무병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하며 그 누구도 의료진의 응급조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윤민수 준장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계급을 이용한 부당한 폭력은 즉시 군검찰에 송치됩니다. 권력은 부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짓밟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사들의 가슴 속에서는 뭔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윤설인 하사를 지지했던 병사들은 눈물을 글썽였고 평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병사들은 희망을 느꼈어요. 김태준 일병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질문했어요. 윤재현 대장이 그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윤설인 하사 덕분에 적절한 시기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고 있어요. 며칠 후면 완전히 회복될 예정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김태준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거든요. 약하다는 이유로, 못한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윤재현 대장이 마지막으로 선언했어요.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가르치겠습니다. 동료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교육하겠어요.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자를 최고로 대우하겠습니다. 헌병들이 최도혁과 박찬호를 헬기로 연행하기 시작했어요. 최도혁은 끝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박찬호는 고개를 떨궈뜨리며 체념한 듯 따라갔어요. 부대 전체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래된 두려움이 무너지고 새로운 기강이 세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권력의 횡포가 더 큰 정의에 의해 응징받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죠. 병사들의 가슴 속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바람이 아니라 희망의 바람이었어요. 앞으로는 정말로 동료를 지키는 것이 인정받는 부대가 될 것 같았거든요. 윤재현 대장이 헬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군은 사람을 지켜야 강한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잊지 마세요. 별 13개의 응징이 끝나고 부대에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흘 뒤 국군 수도병원 일반 병실. 오후 3시에 따스한 석양이 창문을 통해 병실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윤설이는 링거를 꽂은 팔로 간신히 눈을 떴어요. 며칠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그녀의 시야는 아직 흐릿했지만 천천히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어요. 설이나 윤가현 대위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흘 밤낮을 병실을 지킨 그녀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깨어났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윤설이는 목이 말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언니, 김태준 일병은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로 묻는 말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걱정이었습니다. 윤가연은 그런 동생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안쓰러웠어요. 괜찮아. 너 덕분에 살았어. 윤가연이 물컵을 가져와 윤설인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줘서 적절한 시기에 후송될 수 있었어. 지금은 완전히 회복해서 부대로 돌아갔어. 윤설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쓰러져도 김태준을 놓지 않았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설이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윤가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집안 어른들이 모두 움직였어. 윤설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이 움직였다는 게 무슨...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윤재현 대장이 들어왔어요. 평소 위험 있던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윤설인이 놀라서 일어나려 하자 윤재현 대장이 손을 저었어요. 누워 있어라.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잖니. 윤재현 대장이 병상 옆 의자에 앉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내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은 정말 자랑스럽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뭘 했다고. 윤설이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의무병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윤가연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설이나 내가 의식을 잃은 후에 최도혁 대령과 박찬호 중령이 모두 처벌받았어.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우리 집안 장성들이 모두 부대로 가서 그들을 응징했지. 윤설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하지만 윤재현 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한 일이었다. 생명을 구하려는 자를 폭행하고 환자의 후송을 막는 것은 군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보여준 의무감과 희생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이지.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김태준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건강하게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하사님,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가득했어요. 태준아, 윤설인도 반가워했습니다. 정말 괜찮구나. 얼마나 다행인지. 김태준은 꽃다발을 놓고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사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난 그냥 의무병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윤설인이 손을 흔들었지만 김태준은 계속해서 감사를 표했어요.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태준이 신기한 듯 말했어요. 이제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즉시 의무대로 보내고 간부들도 병사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하사님이 보여주신 용기가 모든 걸 바꾼 거예요. 윤가연이 윤설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내가 버텨줘서 모두가 바뀌게 됐어. 이제는 정말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군대가 될 거야. 윤설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환자를 지키려고 했던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불러올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아니라 뒤에 있던 신병들을 지켜야 했을 뿐이에요.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윤재현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다. 내가 보여준 모습이 앞으로 우리 군의 나침반이 될 거야. 병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석양이 아름답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윤설이는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사님, 부대에서 모든 병사들이 하사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김태준이 밝게 말했어요. 하사님 같은 의무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심이 돼요. 윤설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 결국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감동시켰어요. 자신이 믿고 행동한 가치들이 인정받았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빨리 나아서 복귀하고 싶어요. 윤설인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지켜야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윤재현 대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면 충분하다. 천천히 회복하거라. 우리가 모두 기다리고 있으니까. 병실 안은 희망과 감격으로 가득했습니다. 고통 끝에 찾아온 진정한 승리의 순간이었어요. 한 달 뒤 27사단 아침 8시 다시 강행군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출발선에는 대형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보급차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소대마다 충분한 양의 수통이 준비되어 있었고 의무병들이 체온계와 응급처치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어요. 새로 부임한 김민철 대령이 앞에 서서 부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오늘 강행군의 목적은 체력 단련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낙오하지 않고 모두 함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병사들의 표정이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신뢰가, 긴장 대신 안정감이 그들의 얼굴에 떠올라 있었어요. 김태준도 그 대열 속에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된 그의 모습에서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의무병들, 준비 상황 보고하세요. 김민철 대령의 지시에 각 소대 의무병들이 차례로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당당함이 배어 있었어요. 이제는 의무병들의 판단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출발. 김민철 대령의 명령과 함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리한 속도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체력에 맞춰 적절한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간부들이 병사들 사이사이를 다니며 상태를 확인했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취했어요. 행군이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을 때 한 신병이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약하다며 무시당했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잠깐 멈춰. 소대장이 즉시 대열을 정지시켰어요. 의무병이 신속하게 다가가 신병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 정상, 체온도 정상 범위예요. 하지만 조금 쉬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소대장의 대답에 병사들은 놀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 명을 위해 전체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중간 지점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보급차에서 시원한 음료수와 간식이 제공됐고 그늘막 아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의무병들이 모든 병사의 컨디션을 체크했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취했어요. 많이 달라졌죠? 한 병사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윤설인 하사님 덕분이에요. 다른 병사가 답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덕분에 이렇게 바뀐 거죠. 그들의 대화를 들은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지금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기 하사님 오신다.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멀리서 윤설인이 지프차를 타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그녀가 부대로 복귀한 것이었어요. 지프차에서 내린 윤설인을 보자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사님, 돌아오셨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떠올라 있었어요. 윤설이는 조금 당황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들 건강해 보이니까 다행이네요. 윤설인이 병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무도 아프지 않았죠? 김민철 대령이 다가와 격려했습니다. 하사님 덕분에 부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서로를 지키는 부대가 되었어요. 윤설인이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없어요. 다들 원래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행군이 재개되자 윤설인도 함께 걸었습니다. 병사들은 그녀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을 느꼈어요. 혹시 누가 아프더라도 윤설인 하사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 중간 지점에서 잠깐 쉴 때 윤설이는
국군수도병원 병실 창가에서 바라봤던 그 모습을 떠올렸어요. 언젠가 이 부대가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사님, 김태준이 다가와 말했어요. 제가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사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윤설인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거야.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는 거지.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모든 병사가 건강한 상태로 완주를 마쳤어요. 한 명의 낙오자도 한 명의 환자도 없었습니다. 김민철 대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돌아왔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성과예요. 저녁 무렵 윤설이는 병실 창문가에서 바라봤던 것과 같은 풍경을 실제로 보고 있었어요. 병사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약한 자를 보호하며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부대로 변한 것이죠. 폭염은 여전했지만 병사들의 가슴 속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것은 희망의 바람이었습니다. 윤재현 대장이 남긴 말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군은 사람을 지켜야 강하다. 윤설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그날들이 결국 이런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그녀를 감동시켰어요. 눈가에는 고통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사람을 지키는 군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았던 한 의무병의 신념이 있었어요.